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어쨌든 현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네네.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조선 방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관세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섹터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도 다시 급등을 했죠. 네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주환 박사님을 모시고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반도체도 사실은 뭐 트럼프 관세 유예 얘기도 나오면서 일단은 보류 상태인 것 같은데,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의 타격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나스닥 주식 시장을 보면은 올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친기업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네네. 근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는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은 혜택을 볼 거라고 주장을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미국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 물건을 내가 미국으로 팔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 특히 애플이 그래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애플은 폭스콘에서 전량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데, 뭐 대만에 일부 있지만, 대만 기업이지만 대부분 공장은 또 중국에 있고. 그렇겠죠.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뭐 어제까지만 해도 대중국 관세가 뭐 125%를 알았는데, 거기에 이미 추가적으로 마약 펜타닐 관련된 20%는 별개다. 네네. 20이 추가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관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내 제품을 중국 공장에 만들어 미국 가져오는데 가격이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이폰 뭐 $250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돈 했을 때 200만 원 하던 걸 갑자기 400만 원으로 하면은 말도 안 돼.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애플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운 점인 거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의 주식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고 클 수도 있죠. 주요 IT 기업들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팹리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뭐 퀄컴도 그렇고 대부분 뭐 탑 클래스에 있는 반도체 미국 기업들은 다 팹리스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뭐 파운더리에서 만들겠죠. 파운더리에서 뭐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TSMC. 대만에 있는 TSMC.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이제 플랜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대만에 다 있는 거죠. 대부분의 공장들이. 그럼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뭐 다시 어저께 유화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 한국은 25%였는데 대만은 더 높은 34%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또 엔비디아 역시 미국 기업 반도체 기업이지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미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이전에 2013년도에 일본에 있는 엘피다를 인수해서 합병하면서 갑자기 커진 회사거든요. 그때 엘피다의 크기가 아마도 마이크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공장의 절반이 일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중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또 동남아 쪽에도 일부 있고요.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는 패키징 위주로 좀 공장도 있고, 칩은 주로 하여간 미국 아니면 일본. 근데 일본은 똑같이 우리가 비슷한 관세율을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내수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은 모든 기업들은 다 관세를 오히려 역효과를 받고 있고, 수혜가 아니라 그 관세에 대한 후폭풍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한국의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뭐 미국 나스닥 시장을 굉장히 따라가는 동조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에는 엔비디아랑 완전 동조해서 하루 똑같이 하루 따라가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AI 붐에서 조금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 동조율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주식시장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건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전기차, 2차전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인데 상위 종목들이 좋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전기차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친환경 대통령이 하려면 민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공화당 정권은 대대로 친환경에서 좀 거리가 멀잖아요. 왜냐하면 군수하고 석유 석탄 기업들이 주로 스폰서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나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쨌든 현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네네.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섹터로 분류가 있지만 조선 방산 오늘 아침에도 조선 관련해서는 맞아요. 행정명예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강하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겠다 조선업에 다시 부흥을 위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조선업들은 올해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될 것이 보여주고 있고 방산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일단은 방산도 일단 함정 쪽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 방산 업체들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로 주로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관세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섹터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도 다시 급등을 했죠. 네네. 지난주에 우리 탄핵 가격이 되면서 34원인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급등을 해서 어젠가 그제는 이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까지 그래서 1,500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산업에 물론 수출 주도 기업들은 환율이 높은 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SK 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도 거의 7조 원 예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뭐 물론 HBM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그쪽에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런 것이 일단 1차적이긴 하지만 사실 환율의 효과도 저희들이 또 빼놓을 수는 없어서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50원대가 아니라 한 1,200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매출 총이익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환율이 높은 게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반도체 같은 수출 섹터를 보면은 수혜로 오히려 수혜네 오히려 원리.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지금 엮여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이 반도체의 업황 산업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미국이 또 중국 반도체를 앞으로 당연히 더 심하게 압박하거나 그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가 국내 업체한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랑 이 경기 주기 그러니까 반도체 주기 자체가 짧아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좀 앞으로 발생할 어떤 뭐 특정한 글로벌 이슈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가장 큰 고객인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한숨을 돌렸던 게 원래 미국 전용으로 만들었던 좀 로우 그레이드 제품 H20이라는 게 있잖아요. H100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는 성능이 20%여서 20인 거예요. 5분의 1 수준. 그래서 100이 기준인 거고 재밌네. 200이 되면은 200 좋아졌나? 두 개를 붙인 거. 그래서 H20은 중국에 허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H20 매출이 분기 매출이 거의 뭐 170억 불 18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한 400억 달러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여서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뭐 엔비디아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춰서 한 10%다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내부적으로는 고민 많았을 것 같다. 중국의 의존도 굉장히 높다라는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기업들 몇 개가 미국에 있잖아요. 1위 업체는 네덜란드 ASML. ASML을 제외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 다 하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가장 큰 기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램 리서치라고 또 시각 가장 특화된 기업들도 미국 기업이고 이 두 기업의 중국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미국의 증권거래소에도 작년에 발표한 게 있는데 다 35% 이상이었어요. 엄청 높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제재가 가해져서 뭐는 뭐 팔지 못한다, 거래 못한다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 칩을 아직까지 파는데 큰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좀 제약을 받고 있죠. 최신 장비들은 못 들어가는 네네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에 있는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에 직접 근무하는 지인을 해서 네네. 진짜 장비 반입에 좀 어려움이 겪냐 했더니 이미 벌써 한참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팹을 단계적으로 뭐 엑시트를 하긴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은 한국 공장에 좀 더 프리미엄 제품들 위주로 하니까 네네. 금액이 판가 비싸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네. 단순히 비트 물량으로 하면은 출하량으로 하면 네. 출하량으로 하면 네. 디램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 총동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네네. 삼성전자도 낸드 같은 경우는 아마 절반 정도 중국에 생산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자칫해가지고 그 팹에 업그레이드 못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고성능 제품을 네네.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 네네네. 팹에. 그러니까 중국 팹의 활용도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중국을 미국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고객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과는 아예 거래하지 마라. 네. 가 돼버리면 네네. 우방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네. 그럼 한국 기업들 망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 그다음에 홍콩을 경유해서 또 중국으로 가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과 홍콩의 반도체 우리 수출주에 차지한 비중이 아직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전에 한 70% 이상이었는데 요즘엔 한 그래도 60% 수준 금방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뭐 전체 수출의 60%라는 얘기는 거의 치명적이라는 얘기라서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도 중국 고객은 결코 아직은 놓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관련 기업들은 네. 이제 혜택 수혜보다는 사실은 더 불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악관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반도체 투자하는데 좀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관세 측면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DRAM 낸드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네네. 급격히 한국 기업하고 좁혀지고 있다는 네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사실 먼저 DRAM만 놓고 보면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양산의 주력이 5세대 DRAM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1XYZ, 1ABC, 네네네. 1B가 네네. 5세대인데 네네. 이게 아마 공정 미세와 이제 기술력으로 몇 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네. 아마도 12나노, 13나노 근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DRAM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창신 메모리죠. 네네. CXMT. 네네. 창신 메모리의 기술력이 일단 이제 외신을 종합해 보면 현재는 아직까지 한 18나노 부근 18라. 이 주력인 것 같다. 그다음에 아마 16과 18 사이를 지금 계속 최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아직도 12나노와 18나노라는 갭이 있긴 해요. 네네. 6나노 정도, 7나노 정도 갭이 네네. 있는데 이제 이 정도 갭이 근데 안전한 갭이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 고민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모의 법칙이라는 것이 네.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칩의 성능이 2배가 된다라는 네네. 모의 법칙인데 네네. 칩의 성능이라는 걸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네네. 독자들 위해서. 네네. 메모리를 기준으로 하면 칩의 성능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메모리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로직 디바이스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CPU, 네네. GPU 같은 경우에 칩의 성능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 속도 빨라진다. 네.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든 용량이 2배가 된다는 거든 공통점은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가 돼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의 개수 플러스 전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네네. 캐패시터 같은 것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되지만 네네. 자 그러면은 웨이퍼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네네. 뭐 동그란 모양인데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칩의 개수라는 것도 이제 정해져 있겠죠. 네. 근데 동일한 크기의 칩 안에서 성능이 2배가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칩 들어가는 그 셀이라고 하는 셀 하나의 네.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 작아져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분의 1로 작아지는 건 아니고 면적 개념이다 보니까 면적은 사실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결국에 개수는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몇 나노 몇 나노 하는 거는 이제 2디멘전al, 1디멘전al 하다 보니까 면적 개념을 길게 해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가장 작은 선폭이 70%로 작아져야 돼요. 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70% 가로로 70% 세로로 70% 하면은 곱하면은 합쳐지면 나중에 0.5배가 네, 0.5배가 막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2년에 한 번씩 70%씩 작아지질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70%씩 작아졌으면 20나노에서 지금 같이 뭐 원, ABC, XY 이렇게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그냥 중간에 한 단계 하고 바로 10나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70%로 적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90%로 작아진다든지 이렇게 아주 조금씩밖에는 기술적으로 진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는 도망가는 기업, 선도 기업, 리딩 컴퍼니, 디램이나 랜드로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일 텐데 이 기업들이 도망가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려졌다라는 거죠. 네네. 기술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직도 20나노, 18나노에 있는 후발주자들은 그보다는 쉽잖아요. 네. 빠르게 이전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속도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토끼와 거북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망가는 속도가 이제 거북이가 돼버리고 쫓아가는 속도가 토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협이라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예 DS 부문장이 중국을 언급하면서 이거 우리한테 위험 요소다라고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실적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리스크인데 이건 이제 메모리 쪽에서 얘기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는 피할 수 있느냐? 좁혀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정해져 있잖아. 산술적으로. 도망가는 속도와 쫓아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역전은 아닌 거죠. 점점 무한히 좁혀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 보면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축을 만나지는 않지만 무한히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그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로직 디바이스라는 어떻게 될까? 메모리가 아닌 이제 로직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더리가 이제 로직 디바이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텔, 삼성전자, TSMC 그다음에 아직 공장은 없지만 일본의 라피더스가 전부 다 2나노와 2나노 밑에 1나노대를 지금 타겟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고객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사전 수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직 디바이스가 얼마 전에는 한 개가 7나노미터였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어센더 910C라고 자체 개발한 AI 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칩에 들어가는 것들도 화웨이에서 설계를 한 7나노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7나노까지였냐고 하면 우리 아까 장비를 중국에 파는 것들을 제재를 한다 미국이 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더 큰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국 장비 기업들의 고객의 30-40%가 중국에. 근데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를 하기 전에도 그 정도였어요. 이 얘기는 아마도 미국 정부 상무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도 알면서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눈 감아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 나라의 기업들은 왜냐하면 당장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거의 정부의 압박을 넣어서 팔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반도체 특히 EUV 장비 제재가 된 이후로 중국이 한 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EUV 장비 없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의 한계선이 7나노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전반적인 엔지니어들의 이제 공론화된 의견이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대만에 있는 이제 저도 자주 보고 있는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의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서 5나노 개발을 완료했다. 곧 양산을 할 거다. 그 얘기는 EUV 장비는 아직 반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EUV 장비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DUV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DUV 장비로는 5나노는 절대 불가능해라고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EUV 장비 없이 5나노 할 수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ASML에 농간에 놓으라는. 왜냐면 EUV 장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DUV보다. 네. 그러니까 EUV를 팔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 ASML. 네. 그러니까 한계를 빨리 정해놓는 거예요. 옛날부터 7나노는 EUV 합치면 안 돼. 그러다 이제 중국에서 하니까 7나노까지만 돼. 네네. 그러니까 너네 EUV를 사야 돼. 한국, 미국 기업, 대만 기업들한테, 일본 기업들한테. 네네. 했는데 만약 중국에서 5나노 성공한다? 그러면 여지까지 EUV 장비 없이는 7나노, 5나노 안 되라고 계속 홍보하면서 EUV를 엄청 팔았었는데 네. 이게 다 엄청난 사기극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러네요.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네. 그렇지는 않다. 사기는 아닌데 정말 안 되는 건데 중국이니까 해냈다라고 만약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중국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전 세계 최고로 좋다는 얘기가 돼요. 네. 거꾸로. 네. 그러네. 훨씬 안 좋은 장비로도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네. 얘기는 이건 엔지니어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그래서 ASMR의 농간에 노란한 거여도 충격인 거고, 중국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해도 충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 5나노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각을 흔들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인지 모르죠, 우리가. 네. 제3자인 우리가 판단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만큼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뭐 물리학이라고 하면 법칙이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러네요. 네. 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 시작했었고, 네. 또 하나 바로 올해는 아니고 작년부터 인텔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인텔을 뭐 매각된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죠. 네네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많이 났었는데 네네. 매각의 주체로 언급된 게 두 개가 컸어요. 초반에는 네. 다 팹리스 기업. 네네. 퀄컴이 제일 먼저 언급됐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언급됐었고, 네네. 최근에 TSMC가 가져. 언급된 네, 상황이죠. 맞아요. 네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퀄컴이나 브로드컴은 둘 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네네. 물론 TSMC는 이제 제조업이죠. 네네. 제조업은 아니죠. 엄밀히 파운드리는 네. 제조업은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텔이라고 하면 반도체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지난 2000년, 2005년 이후로 딱 두 번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탑 10 리스트 하면 1위는 항상 인텔이었어요. 네네. 그 두 번 중에 이제는 3번 늘어났네. 작년까지 네네. 하면은 한 번은 2018년도에 디램 가격이 폭등하면서 네네. 버블이 디램 네네. 제일 표현되는 디램 네네. 버블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 잠깐 1등 네네. 했었고 2023년, 2024년도에는 AI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서면서 네. 인텔이 2등으로 물러나서 네네. 그 세 번을 제외하면은 25년, 30년도가 거의 인텔이 1위를 했던 기업인데 근데 제조업이죠. IDM이잖아요. 네. 종합반도체. 종합, 네네. 설계도 하고 칩도 만들고 네네네. 다 하는 기업인데 상징적 의미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이 반도체의 상징적인 인텔은 제조업인데 인텔이 망할 수도 있죠. 뭐 어려움 망할 수도 네. 있는데 이 인텔을 인수하는 주체로 무슨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문이 나는데 대부분 인수 주체로 언급되는 게 팹리스 기업이다라는 네네. 거. 이 얘기는 이제 반도체 패권은 완연하게 아. 제조업에서 네네. 이제 서비스 쪽, 팹리스 설계 쪽. 음. 그래서 제조에서 설계로 완전히 넘어갔다. 패권의 중심축.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가설이 맞는지를 알고 싶어서 마침 이제 제 책을 쓰면서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네네. 정말 패권이 이동한 건지 아니면 이게 네. 시정 현상인지. 네네. 그래서 제가 2000년 이후로 5년 단위로 전 세계 글로벌 탑 10 리스트 중에서 네. 팹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변화가 있는지. 네네네. 봤더니 처음 한 10년, 15년은 변화가 없다가 2015년부터 팹리스가 하나씩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전체 탑 10 중에 4개 기업이 팹리스예요. 근데 그 4개 기업이 다 탑 6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면은 탑 6 밑에 4개가 제조업이고 네네. IDM이나 뭐 이런 네네네. 기업이고 상위권의 중에서는 거의 한두 기업을 제외하면은 다 팹리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추이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네네. 팹리스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네. 점차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1위도 2번 연속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한국 반도체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게 현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네. 다루고자 네. 하는 게 목적이 컸으니까 네네. 미래에 한국 반도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관심사일 거잖아요. 네네네. 뭐 제가 아직까지는 결국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썼을 네네. 테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의 흐름이 결국 미래는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반도체 패권은 팹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설계로 넘어가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설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점차 공정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점차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공정적으로는 이제 무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혁신적으로는 제품에서 뭔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는 한계가 왔다. 결국은 새로운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설계적인 접근이다. HBM을 생각해 보시면 HBM은 사실은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GDDR이에요. 네. 그래픽 DDR. 네네. 물론 맞춤형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스펙의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존부터 우리가 그래픽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포스 같은 네네. 고사양이 네네네. 그래픽 보드에 들어가던 것들의 GDDR이. 근데 HBM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는 똑같은 GDR인데 이제 GDDR의 성능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네네네. 어려워진 거죠, 점차적으로. 그런데 성능 높여야 돼. 칩 전체의 성능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한 거 HBM. 그러면은 똑같은 GDDR이지만 이거 3차원으로 쌓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바깥에 외부 전선을 하지 말고 우리 TSV라는 내부 전구를 통해서 하자.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죠. 네네. 이렇게 접근한 것들이 HBM인데 결국에는 이제 칩 자체의 공격적인 변화는 없는 거고 패키지 쪽에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설계와 패키지 쪽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공정으로선 더 이상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팹리스들의 선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패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추는 기울어서 팹리스 쪽 설계 기업들한테로 넘어갔고 네. TSMC가 아까 제가 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들이 TSMC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잘 만들죠. 네네. 기술이 좋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이제 넘기면 그냥 막 공장에 가져가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팹리스에 오는 설계도는 제가 직접 그 설계를 보지 않았지만 그냥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로 그려 네네. 도면이에요. 회로도. 우리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보면은 뭐 저항이 어떻고 콘덴서만 회로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를 주는 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장에 주면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반도체 공략에 필요한 거는 여기에 그래서 뭐 그렇죠. 네. 디램을 어떻게 네네네. 만들 거면 네네. 어떻게 팔 거면 두께를 네. 얼마를 가지고 네네네. 어떤 재료를 쓸 건데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공정량. 그 설계를 누가 하냐? 파운드리에서 하는 거죠. 파운더리가 혼자 하지는 않고 파트너가 있어요.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하우스. 네네. 그래서 중간에 디자인하우스도 최종적인 공정에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는 안 할 거야. 직전까지 해주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파운더리 기업이 네. 손을 다시 봐서 네네. 본인의 라인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라인에 맞게 튜닝해가지고 내가 어떤 장비가 있고 없고는 아닌데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TSMC 같은 파운더리 기업들의 설계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파운더리 일단 제조업이 아닌 이유는 산업 분류하면은 디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건 제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 만들어 놓고 살 사람 사세요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진열을 해놓으면 돼요. 네네네. 여기서 차이는 눈에 잘 보이는 목에 진열을 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들이 네네네. 네임드가 있는 회사들은 좋은 곳에 보기 좋은 곳에 진열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잘 안 보이는 모퉁이에 네네. 진열해 놓겠죠. 네네.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가격의 프리미엄이 있겠죠. 왜냐하면 홍보비 같은 거 다 가격에 장만해야 되니까 유명한 모델 썼어 뭐 이러니까 비싸지는데 비싸서 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잘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파운드리는 처음부터 고객이 준 도면 자체가 일단 공정할 수 없는 도면. 이어서 여기서부터 진짜 최종 제품까지 가는데 그걸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고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설계적으로 제안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 더 좋아. 근데 너네가 원래 원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가격이 더 싸죠. 내지는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래서 고객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고객하고 맞춤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올 땐 결국엔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만들어면 팔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저는 반도체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눈에 보이는 반도체 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산업 분류로 하면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굉장히 다른 건데 네. 디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얘기하고 파운더리는 저는 제조업이 아닌 반도체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공략도 칩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잘 만든 얘도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다를 거라는 거는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벤츠나 BMW가 얼마나 차를 잘 만들어요. 네네. 차를 잘 만드니까
이거 어차피 차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운수업을 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운수업을 진출하겠어. 그러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동차 가지고 하죠, 운수업. 네네네.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서 운수업을 잘하는 거는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객의 영업도 잘해야 되고 물류망을 잘 만들어야 되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고 노선도 잘 설계해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내 차만으로 안 되고 내 비행기만 안 되면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차를 잘 만들 것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파운더리 산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를 잘 만드는 회사가 무조건 잘할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인텔과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또 파운더리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반도체 패권이 이제는 공정이 아니라 설계 쪽으로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0년 뒤에 한국 기업들이 공정만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는 우리가 패권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퉁이에 진열되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좀 더 설계 쪽에 관심을 갖고 설계의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는 그쪽에 좀 한국 기업들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